이제 징조 11번째 징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째는 로마 제국의 부활이. 이 개념을 우선 알려면요, 이 로마 제국이 언제부터 언젠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은요, 주전 63년에서 주후 476년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약 한 5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가장 큰 제국이었고 유럽을 거의 다 차지했고 북유럽 거의 다 하고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까지 다 합한 강대하고 제일 넓었던 또 가장 오랫동안 500년 동안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은 참 대단한 제국인데 하나님이 다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요, 이 로마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하면 우선 다니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서 2장을 잠깐 보세요. 다니엘서 2장.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이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 갔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주전 586년이죠. 예, 주전 586년이거든요. 예. 이때 이분이 그 바벨론에 유배 가가지고 이분이 다니엘서 2장 보면요, 몇 가지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즉위하고 2년 되는 해에 꿈을 하나 꿨어요. 이분이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지금 이락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우리와 좀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요. 이분이 꿈을 꿨는데, 이분이 꿈을 꿔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가 놀라운 꿈을 꾸곤 말이죠. 이제 자기네 그 꿈 해석하는 분들에게 내 꿈을 해석해라. 그래서 다들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등장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장 31절을 보세요. 다니엘을 등장시키면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좀 봅시다. 31절부터 보세요.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신상에다가 이제 그 성경에다 마크를 크게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그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이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35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신상,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봤던 그 신상, 요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상을 보시면, 여기 지금 신상을 한번 여러분들 잠깐 그려보세요. 신상을 딱 그리시면, 여기 보세요. 이제, 이 32절 보시면,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랬죠. 그래서 이 머리는요, 여기는 정금이에요. 골드예요. 정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이쪽 부분은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랬어요.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이 배와 넓적다리 이 부분은 노시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요. 이 종아리, 이 다리, 이 종아리, 이쪽은
철이요. 그리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이 발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에요. 이 발이. 이렇게 된 신상을 이제 본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나중에 가서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 해석이 이 정금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 나라고요. 그리고는 바벨론 나라가 나중에 이제 망하면서 은혜 나라가 나오는 것이 파사 나라예요. 예, 우리 파사 메대 그랬죠? 예, 파사, 그 다음에 메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예, 구르드족 이야기 했죠? 그리고 이 노세 나라가 뭐냐면 요게 그리스 나라예요. 그리스. 히랍 나라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리스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나라가 이제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요게 철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제국, 그리스 제국, 파사 제국, 바벨론 제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제국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설명하다가 나중에 여기 보면은 우리 34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이 진흙, 이 철과 로마 제국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로마 제국이 있다가요. 이 로마 제국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10발가락 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는 하나였거든요.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없어지면서 나중에 마지막 때, 종말 때예요.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되면은 로마 제국이 10발가락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가 철만 있는 게 아니고 진흙도 섞여서 있는. 근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 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이 로마 제국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 로마 제국이 일어날 텐데 그 신생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신생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비하나님의 사람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 제국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싹 다 그냥 가루가 돼서 이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런 말 들었었죠? 평소에요. 예. 이렇게 했는데 왜 10개냐? 로마 제국이 지금 10개 훨씬 더 되거든요. 지금 그 나라들이요. 이 열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열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열은 상징적인, 열이라는 건 하나님의 숫자의 원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10개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로마 제국의 과거의 그 로마 제국의 나라들이 거의 다가 다시 하나로 이제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말이죠. 다니엘이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이 꿈과 비슷한 꿈을 다니엘이 7장에 가면 꿨어요. 본인 자신이. 그래서 다니엘이 꾼 꿈을 딱 보면요. 7장에 보시면 7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벳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짐승 넷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꾼 거는 짐승 네 짐승이에요. 네 짐승이에요. 그 중에 첫째는 4절에 사자 같고, 이것이 뭐냐면 이 사자가 이게 바벨론 왕국이에요. 바벨론 왕국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둘째는 곰이다. 그래서 곰은
파사 메데.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표범이 나와요. 표범. 이건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트리며 그 나머지를 밟았으므로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보다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지금 마지막 짐승은 그냥 마지막 짐승 해놓고는 이건 철의 짐승이 철. 아까 그래 철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짐승은 어느 왕국보다도 더 강한 왕국이고 거기 보면 뿔이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아까 10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이 왕국이 10개가 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10개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일반적인 로마 제국의 나라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 이 철의 나라 이제 나타날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여기다 적진 않을게요. 이 사건을 하나의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 역사가들이 로마 제국이 빨리 다시 재건되기를 원했어요. 아까 476년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주후 한 500년 가까이 됐을 때 그 후부터 로마 제국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요. 주후 800년 됐을 때 그냥 적으세요. 이 불란서의 그 찰스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찰스 대제가 이 로마 제국을 세우려고 한번 트라이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 요 근래에 왔어요. 1920년대 또 30년대 그 로마는 이태리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태리의 그 독재자 무소리니 알죠? 무소리니가 로마 제국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 강령을 12강령까지 만들어서 아주 나라를 만들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무소리니가 출하했는데 똑같이 그 당시에 히틀러도 또 그 후에 그것을 출하했는데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1942년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요. 처칠 수상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저는 United States of Europe, 다시 말하면 우리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죠. 똑같이 유럽 연합국을 나는 기다리고 있고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유럽 연합국을 원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1949년에 미국의 CIA 디렉터였던 사람인데요. 도노반이라 DONAVAN 도노반 윌리엄 도노반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 CIA에서 이 로마 제국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에 계획을 짰었어요. 이제 그 결과로 나중에 1957년에요. 로마에서의 협약이 있어요. 그것을 Treaty of Rome이라고 그래요. Treaty of Rome. Treaty라는 건 이게 협약이죠. Treaty of Rome. 로마의 협약 1957년인데 6나라가 모여가지고 유럽 연합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6나라 이름이 뭐냐면요. 이태리,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불란서, 벨지움,
네덜란드,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요 6나라가 계약을 했어요. 1957년에.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영국이 들어왔고, 덴마크이 들어왔고요. 아일랜드가 들어왔어요. 그 후에 79년에 그리스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1979년이 딱 돼가지고 10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당시에 다니엘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로마 제국이 10개 나라 10발가락이 됐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이제 오시겠지 이렇게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1986년에 스페인이 떠들어왔어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떠들어오고 요새는 스웨덴이 들어왔고 오스트리아가 들어왔고 핀란드가 들어왔어요. 지금 15개의 나라. 이제 계속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동구권 나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동구권 나라들이. 심지어는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지난주에 이 유럽 연합에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정치인들과 만나서 협상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보면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까지 들어오는 걸 보면은 이게 왜 이럴까 그래요.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유럽이 미국과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 가지고 이 서방 또 다른 아시아의 서방 나라들과 하나 돼서 아랍과 소련과 중국의 그 한 그룹과 소위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큰 전쟁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로마 제국이 지금 하나로 지금 되고 있어서 이미 로마 제국은 국회도 하나가 됐고 돈도 이제 유로라는 돈이 나게 생겼잖아요. 이제가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도 하나 됐는지 모르겠네. 대통령이 있어요? 아직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EU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도 하나의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됐어요? 예. 눈이 전부 다 아주 밝네요. 이 시간에는. 자, 그 다음에 12번째 징조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도처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전쟁 또는 분쟁. 민족이, 나라와 나라. 이 전쟁이 도처에서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이 전쟁 때문에요. 뭐 말도 못하게 지금 전문가들은 그래요. 지금 전쟁이 전 세계에서 거의 안 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전쟁만이 아니고 민족과 민족 또는 부족과 부족끼리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이 한 100여 군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참고로 다 적어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데이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니까요. 이 데이터를 이걸 막상 찾으려면 여러분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제가 일일이 다 적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데이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량 학살 같은 것도 20세기 들어와서 또 유난히 많았거든요. 대량 학살이. 그거 좀 적어 놓으시면 나치가요. 1000만 명을 대량 학살했어요. 나치가.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70년 동안요. 얼마를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냐면 5천만 명을 대량 학살했어요. 소련이. 모택동이 얼마를 대량 학살했냐면은 3천만 명을 대량 학살했어요. 그 다음에 요 근래 와서는 캄보디아의 폴 폿이 200만 명. 그
그 다음에 우간다 같은 나라는 이디 아민이라는 그 독재자가 약 한 100만 명에서 어떤 사람은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디 아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알메니아 사람들도 뭐 어떤 분은 한 50만 명 또는 100만 명 막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르완다.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전쟁으로요. 얼마나 죽었냐면 1억 명이, 1억이 죽었어요. 뭐 요 근래 와서 이제 이락 문제도 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전쟁 핵무기요. 핵무기가 지금 전 세계를 한 20번을 이 지구를 녹일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 그런 것도 다 적어 놓으시고요.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16개 나라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화학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 북한부터 시작해서 몇 나라가 있고요. 인간은 자기가 만든 무기로 다 망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은 무기를요. 지금 핵 확산을 금지하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조약을 만들고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게 핵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 핵이 우리 인간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몇 가지 전쟁 몇 가지 그 피해 사항을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단이라고 있죠, 수단. 아프리카요. 요 수단, 이 나라만 봐도요. 아랍 용병들하고요. 이게 아랍 나라거든요. 이슬람 나라. 아랍 용병들과 그 지역의 또 농부들과 싸움이 이제 계속 일어나가지고요. 작년 9월 현재로, 2004년 9월 현재로 몇 사람이 죽었냐면 18개월 동안이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100만 명은 완전히 피난민 수용소로 가고. 이게 다 이제 종교전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 15년간 이 크리스천들과 이슬람의 그 다툼 때문에,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04년까지예요. 여기 데이터 보면 몇 사람이 죽었냐면 1억 3천만 명이 죽었어요. 1억 3천만 명이. 기독교와 이슬람 전쟁 그것 때문에. 우리 그 계시록 6장에서 전쟁을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 말을 탄 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보이진데요. 특히 이제 무서운 것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비쳤지만 화학무기예요. 화학무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 데이터를 내가 뽑았는데요. 이제 북한의 한 예예요. 그거 좀 한번 좀 적어놔 보세요. 내가 이제 2004년 10월 6일에 그 10월 지난 6일에 나온 그 북한 전문가의 미국 사람이에요. 랜드 연구소라고 RAND 이 랜드 연구소라고 여기가 우리나라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연구소인데 이 안에 북한만 전문으로 하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 이름이 브루스 베넷이라고. BENNTETT. 이제 지난 2004년 10월 6일 날 이분이 발표한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일보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려놓고 지금 거기에 내용을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만약에 남북한이 전쟁이 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분의 예견이 개전 초기에 북한이 화학탄을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북한이 WMD라고 해서 이것은 대량 살상 무기라고 그러거든요. WMD. 이 대량 살상 무기인데요. 보통 우리 무기들은 그냥 한번 쏘면은 많아야 1, 20명 죽고 이러는데 이 대량 살상 무기는 그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는 무기들이에요. 이런 무기들을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북한에 지금 관심이 저렇게 많거든요.
이런 가지고 있는 중에서요, 현재 북한이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 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대, 북한이. 5,000톤. 북한이요. 그러면서 매년 5,000톤씩 만들어낸대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북한이. 현재 5,000톤이 있는데 매년 5,000톤씩 생산이 가능하대요. 전지에는 5,000톤 만드는 것이 아니고 12,000톤까지 만들 수 있대요. 전지에는. 근데 이게 아무리 이제 있어도요, 이 탄저균이나 이런 생화학 무기들을요, 전달을 할 때, 이거 쏠 때,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박격포니, 장사정포니, 방사포니, 미사일이나 이걸로 쏘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 기술이 기가 막히게 또 좋은 거예요. 이것만, 이 기술이 북한이 좋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이 기술이요. 자, 이분의 말에 의하면요, 이게 놀랄 게 있어요. 맑은 날 밤에, 좀 적어 놓으세요. 맑은 날 밤에 탄저균을 10kg를 뿌리면요. 탄저균이에요, 탄저균. 아마 이거 완전히 이거 하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 종자까지 다 이제 변질되는 10kg를 살펴할 경우에요. 30평방킬로미터에 지역에 90만 명이 죽는데요. 90만 명이. 그러면 북한에서 정말 머리가 돌아가지고 전장이 딱 나자마자 이 탄저균을 우리 서울에 뿌렸다라면요. 몇 군데만 뿌렸다라면 우리 남한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또 있어요.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인가스라고 했대요. 살인가스. 이건 뭔지 난 모르겠어요. 1톤을 살포하면 약 8평방킬로 안에서요. 23만 명이 죽는데요. 세 번째는요. 핵무기를 12톤을 폭발시킬 경우에 약 8평방킬로 안에서요. 최고 23만 명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이 핵무기를 12톤을 한 것이 똑같이 23만 명 죽이는데 살인가스 1톤을 한 것이 똑같이 23명을 죽이니까 어떤 게 무섭습니까? 살인가스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학무기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화학무기가. 그것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살인. 예. 영어로 살인.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 죽였다는 그런 살인 아니에요. 예. 살인. 예. 지금 이란이요. 지금 IAEA라고 우리 입에 많이 오르잖아요. 국제 원자력 기구요. 여기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이란이 40톤급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데 원자탄 5개를 만들 수 있대요. 근데 북한은 7개 정도, 8개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이런 모든 것들 보면은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성령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전쟁이 이제 사방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2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인류의 존폐와 관계되는 그러한 전쟁 가능성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자, 요 근래 나온 데이터들이에요. 제가 이게 또 좀 몇 개 뽑아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요것은 제가 한 2, 3주 전에 제가 보는 웹사이트에서 뽑아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 지금 사이버 공격이요.
사이버 공격 알죠? 그 컴퓨터에 그 바이러스 집어넣는 거요. 이 사이버 공격을 지금 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지금 탑 수준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발표한 거예요. 북한에요, 이 아주 똑똑한 그 사람들을 600명을 지금 훈련시켜가지고 진을 쳐가지고 600명이 사이버 해커들로 만들어놨대요. 그래가지고 목적이 미국과 일본과 남한을 목표로 해가지고요. 모든 그 우리의 그 미국과 일본과 남한의 중요 공공서 군인 부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공격을 하고 인포메이션 뽑아오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북한에서요 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요 2004년에 그 금년이에요. 그 미국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라는 여기에 2004년 10월 4일 날짜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남한의 정부기관 10개가 그 안에 있는 컴퓨터가 221개의 컴퓨터가 파괴가 됐대요. 이 북한의 해커들로 의해서. 근데 전부가 다 군사 정보기관들의 컴퓨터들이래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발표를 잘 안 하죠. 국민들이 불안해할까봐.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 컴퓨터들이 다 이분들의 해커 속에 다 들어가 있대요. 우리나라 국회, 여의도요. 그 다음에 한국의 대학교와 큰 대기업, 그 다음에 그 언론사들의 컴퓨터에도 다 들어가서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가 몇 개 있냐면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지금 또 돌아다닌대요.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전투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은 이런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선교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요. 13번째 징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계시록 6장에도 그렇고 기아예요. 기아. 영어로 famine 그래요. 기아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기아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쭉 지금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밥을 매일 먹고 하니까 우리에겐 별로 심각하지 않지만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억 중에 20억이요. 기아를 체험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 3끼를 먹지를 못해요. 그 중에 특별히요. 약 9억이 이 중에 20억 중에 9억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만성 기아, 만성 기아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제가 지난 12월 7일, 지난 2004년이에요. KBS에서 발표한 걸 제가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늘 12월 며칠입니까? 네, 16일에 약 한 열흘 전에 KBS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걸 제가 이거 체크했어요. KBS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잘 아는 FAO였죠.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세계 농업기구, 식량농업기구에서 말하기를 매해마다요. 500만 명이 기아로 죽는 거예요. 기아로 죽음. 매년 500만 명. 이건 우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북한 하나의 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참, 그런데 지금 그러면 왜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왜 이렇게 식량이 모자라는 얘기예요? 왜? 이 데이터에 의하면요, 1983년인가요? 요 1983년이 이 분기점이에요. 뭐 분기점이냐면 세계 모든 식량 생산을 전체 세계 식량 생산을 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똔똔이 되는 그 해가 1983년이에요.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는 식량 생산보다는 인구 증가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세계 인구를 보시면요, 세계 인구요, 1500년도에,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 있어요. 세계 인구가 3억이었어요. 근데 1600년도에는 5억이었고, 1700년도에는 7억이었고, 1800년도에는 10억이었어요. 1900년도에, 1900에,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인구가 2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1800년, 과거 200년 동안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인구가요, 세계 인구가. 그리고는 2000년도, 오늘날 2000년이 딱 됐을 때 100년 전에 20억이었는데 100년 딱 지나간 후에 3배가 넘어 6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 필요하죠? 무조건 뭐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굶는다 이렇게 알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하면서 식량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드는 이런 데이터들을 쫙 말하면은 아, 저 사람 실력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아멘이 없으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더 자세히 드릴게요. 자, 식량 생산 이 급감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식량 생산 급감 이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사님은 성경이라고 가르치지 뭐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은 성경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성경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이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첫째요. 식량 생산이 급감되는 이유 첫째가 뭐냐면 경작지가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어요. 경작지가 급감해요.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도 급하게 감소되고 있어요. 경작지가요. 그 이유는 첫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는 첫째 지금 급속도로 지금 산업화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요.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 건설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이 지역도 보세요. 옛날에 이게 다 쌀 농사 짓던 동네 아닙니까?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집 짓거나 공장이 다 들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주택 건설이 신도시.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게다가요, 지금 전 세계가요, 끊임없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요, 사막이 돼가고 있어요. 1년에 우리 한반도만한 사이즈가 사막이 되고 있어요. 왜 사막이 되는지 아세요? 몇 가지 이유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지만요, 나무를 자꾸 자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를 잘라가기 때문에 사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중국의 고비 사막 있죠? 중국의 고비 사막에서 이 흘러나오는 이 날아다니는 이 먼지가 우리 황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기 황사 만들잖아요. 왜 그 날아오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나무들을 다 잘라놔서 그래요. 사막 주변에 나무들을 다 잘라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신문에나 이 KBS나 MBC에 나오잖아요. 한때 황사 문제 때문에 앞으로 50년 있으면 북경이 사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북경이.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그 위험대에 있을 뭐 한 100년 있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볼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나무를 우리 돈 들여서 나무 심어주잖아요. 거기다요. 지금요. 예. 중국 사람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급한 거예요. 예. 이 황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산림 파괴 때문에 그렇거든요. 산림 파괴가 오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홍수들이 또 우리 북한이 똑같아요. 북한은 지금 이 홍수가 와가지고 땅들을 전부 그냥 경작을 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저렇게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작지가 급감하게 된 거예요. 경작지가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무를 자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하나의 행동들이 이렇게 지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연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자연을 다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대가는 우리가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물이 부족한 거예요. 이 식량 부족한 물 부족이에요. 왜 그래요? 첫째, 물이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강들이 오염됐고 폐수. 그 다음에 이 사막화되면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건조한 거예요. 건조하니까 이 물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질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이산화탄소들, 여기 저 공장에 나오는 매연들,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이상기류, 기상이변들이 와가지고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지금요. 이 모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땅도 부족한 데다가 물도 또 적고 이런 상황이 이것뿐인가요? 아직 더 있어요. 산성비가 굉장히 세계적인 골칫거리예요. 산성비요. 이 비에 이 산성분이 있는 거예요. pH 농도가 3, 4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런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요. 이 공장에 나오는 이 매연들이 올라가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산성비가 내려오면 이 곡물들이 다 산성화가 돼가지고 생산성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웬만한, 지금 뭐, 나중에 내가 데이터 좀 드리겠지만요, 이 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 산성비 때문에. 이걸 산성비 영어로 acid rain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지금 경험하고 있고, 저쪽 중국은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식량이 적느냐? 병충해예요. 심각해요. 이 병충해가. 식물에도 병충해 있지만 지금 동물에도 지금 병충해가 좀 나타나서 우리가 음식 뭐예요? 무슨 독감이에요? 조류? 독감. 예? 그래서 뭐 닭을 뭐 수천만 마리 뭐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의 그 음식 문화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게다가요, 이 육류 소비가 이제 증가되면서 오늘날의 모든 그 가축들은요, 옛날같이 뭐 쓰레기 먹는 게 아니고 곡물을 먹어요, 곡물을. 가축들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먹는 곡물들을 이놈들이 다 먹어요. 미국 같으면은 곡물들, 우리 곡물 먹는 거 어떤 곡물 많이 먹습니까? 가축들이? 옥수수요, 옥수수. 예. 옥수수가 사람 먹는 게 아니고 다 가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먹어도 사람은 굶는 게 지금 오늘날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6번째, 지구의 온난화예요. 온난화. 이것도 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의 환경청 보고에 의하면은 이제 이 지구가 이제 앞으로 약 한 20년 있으면 2.5도 정도가 올라갈 거라는 건데 요 근래 와서 지금 온난화 이야기하는 분들 보니까 이 숫자가 좀 굉장히 빨리 오고 있대요. 지금 평균 온도에서 2.5도만 섭씨 올라가면은요, 지구가 대란이 나요, 대란. 이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음식 문제, 산성비, 뭐, 기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 관한 데이터들을 많이 평소에 과거 한 10년 동안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열심히 보고 뽑고 철해놓고 그중에 일부를 제가 좀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언제 내가 뽑아놓은 거냐면 이게 95년 10월 달에 뽑아놓은 거예요. 95년 10월 달에요. 한국일보를 보고요. 내가 뽑아놓은. 그러니까 95년 10월이니까 10년 전에 뽑아놓은 제가 이 카드에. 근데 이때 10년 전에 벌써 말한 것이 지금의 이게 다 지금 그대로 다 우리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곡물 가격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왜 상승되느냐면 중국 때문에 상승된다 이렇게 써놨죠. 중국 때문에. 여기다 뭐라 써놨냐면 94년 말 여기 지금 95년 10월 달에 94년 말 11억 만 명이 한 해에 1333만 명이 인구가 계속 증가된대요. 그런데 여기 쭉 나오고요. 중국이 말이죠. 갑자기 지금 곡물 생산이 급감한대요. 중국이 그 당시에 10년 전 이야기예요. 급감해가지고요. 그 이유는 뭐냐? 급격한 산업화로 땅이 농경지가 감소돼서 연간 25만에서 40만 헥타르가 중국이 지금 경작지가 줄어든다는 게 10년 전에. 지금은 말도 못하죠. 지금 엄청나게 더 그렇죠. 그래서 인농 현상이 일어나고, 예. 이렇게 돼서 중국이 말이죠. 94년 12월부터요, 콩을 수출해 왔는데 콩 수출을 못해서 중단시켰대요. 옥수수도 자기네가 이제 수출국이겠는데 중단시키고, 밀을 대량 수입을 한대요, 밀을요. 중국이 10년 전에 이미, 우리 같으면 우리 중국에 뭐 쌀 곡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파는 건 파지만 또 수입하는 건 엄청나게 수입해요. 다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예. 그러니까 미국, 카나다가 그 사람들에게 그 큰 소리 안 치는 이유가 농부들이 또 뒤에서 밀기 때문에. 자기네, 이 사람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전 세계 인구의 얼마입니까? 4분의 1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미국의 월드 워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월드 워치. 그러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걸 워치하는, 이 워치라는 거, 이거 본다는 거예요. 그, 레스트 브라운 소장이 말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분이.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해인 96년 2월 달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중국이 사상 최대의 미국 밀 수입 국가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목이. 미국의 밀을 중국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미국 밀을 3,200만 톤을 가져오는데 중국이 한 해에 앞으로 5천만에서 1억 톤을 미국에다가 수입을 주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신문에서 그랬어요. 세계 곡물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때로 지어서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제 워싱턴 소재의 한 연구소인 월드 워치가 이제 말하기를 중국이 한 해에 9천만 명의 인구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연평균 2,800만 톤을 이제 곡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심각한 세계의 그 식량 문제가 오면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는 갖고 올 수 없대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지금 나라들이 과거 35년 동안 10년 전 과거니까 45년 전에 지금부터요. 경작지가 40%가 줄어들었대요. 지금 아시아의 나라들이 경작지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쌀 농사가 이제 뭐 우리가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점점
경작지가 줄어들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월남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한 5년 전 얘기인데요. 유니세프가 발표한 건데요. 월남, 비엔남의 어린이 4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어린아이 사망률이 1000명당 46명이래. 먹을 거 없어가지고요. 이런 이야기요. 그리고 또 여기 좀, 지구온난화와 관계되는 걸 제가 또 좀 뽑았는데, 이것도 일부러 제가 지금은 훨씬 심하지만 96년 5월 달에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96년 5월 달에. 여기에서 아사히 신문을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기 온도가 2.5도 섭씨 상승하면 아시아 지역 곡물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여 심각한 식량난 초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어떻게 되냐면요. 옥수수가 북한의 주식이 옥수수래요. 그 당시에. 여기 지금 96년도 얘기에 87%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2.5도가 상승하면은, 온도가. 그 다음에 인도가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인데 60%가 감소되고, 이게 지금 아사히 신문에서 발표한 거예요. 중국도 밀이 10%가 감소하고, 세계 전체가 이 온도가 올라가면 13%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 사막화에 관한 몇 가지 기사를 제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그 자연과학에 나오는 그 책을 제가 인용한 건데요. 이제 오늘날 이게 환경오염증에서 이 사막이 되는데, 이 산림을 남발을 하면은 이제 비가 안 온대요. 그래서 사막이 되는데, 비가 안 오면은 더 사막이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현재 육지 면적의 25%가 사막이래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5%가 사막이고, 인구의 12%가 사막에 살고 있고, 해마다 남한 땅만 땅이 사막이 되고 있고, 이 추세로 보면 20세기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20세기 지나가기 전에 지구 육지의 35%가 사막이 될 거라는 거예요. 35%가. 이 기후변화, 특히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점점 이제 지구가 이제 더워지는데, 그러면 빙하가 녹게 되면 지구의 해수면이 60m가 상승된대요. 60m. 60m면 대단하죠? 그래서 대부분 농경지와 거주지가 침수되고 19세기 말 아레니우스가 이것을 예언했는데 이산화탄소 농도 2배가 되면 지구기온이 5도 상승한다고 예언한 이 말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존 파괴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가 배기가스를 내고 초음속 비행기가 소음을 내고 대기권에 배출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오존이 파괴된다. 자, 산성비에 관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세요. 빗물이 pH 농도가 5.6 이하면은 산성비라고 그러는데요. 5.6 pH 농도가 지금 오늘날 보통 비들이요. 대도시의 비들이 pH 농도가 4 또는 3이래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광물질들과 영양소를 용탈시킨다고 그랬어요. 증발 안 돼요. 하천이나 호수의 물로 이제 호수로 날아가서 하천이나 호수가 지금 산성체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 데이터인데 1982년에 여기 보면 82년 거를 데이터를 뽑았는데 독일의 산림 중 7.7%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산성비 때문에. 83년에 독일의 산림 중 1년 후에 35%가 죽어. 1년 후에. 그렇게 그냥 급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태리의 어떤 지방은 식용 식초보다 더 산성비가 높은 비가 오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게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이. 예.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쉽시다. 몇 번이죠? 14번이죠? 이제 세계에 우리 계시록에 나오지만요, 이 순교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순교자 숫자가 이제 증가되고 이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6장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순교자에 대한 데이터를 드렸지만 내가 간단히 또 한번 드릴게요. 미국에 이제 기독교 백화사전이라고 했어요. 비기독교예요. 그래서 뭐냐면 크리스천 알마닉 그랬어요. 여기에 크리스천 알마닉에 여기 한 1995년도 정도 되는 그 판인데요. 거기에 페이지 500페이지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1세기에서부터 1900년까지 약 500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1900년에서 1975년까지 얼마냐면 2,500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는 1995년에서 매년 지금 매년 30만 명이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30만 명이 매년. 그래서 1세기에서부터 지금 20세기까지 전체 순교자 숫자가요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몇 나라인가? 220개 나라에서요.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알다시피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분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하늘나라에 벌써 4천만 명이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4천만 명이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나올 것 같고 순교자 될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도 없죠. 이걸 보면요. 하늘나라가 엄청나게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크구나 하늘나라가. 순교자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죠.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요. 이게 지금 몇지? 15번째요. 그리고 이제 쉽시다. 자연재해.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지구온난화예요.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지금 이것이 지금 2.5도만 되면은 섭씨 문제가 심각해져요. 요 근래 이 위에 빙하가 지금 녹아 내려오기 때문에 바다가 더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가 있어요? 적조 현상. 맞아요. 적조 현상.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적조 현상도 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안에 갑자기 고래가 막 나타나고 말이죠. 이 물의 온도가 더워지니까 이 생선들이 자기의 그 서식지가 이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문이나 매스미디어에 나오면은 이것이 다 마지막 때의 징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